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시가 있는 드네프르강 이북 지역 전체를 탈환한 데 이어 바로 킨번 반도와 스라핀스크의 상륙 작전을 시도해 점령지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작전에서 전형적인 미군의 전략 전술 교리를 따르고 있으며 고도의 네트워크 중심전과 다양한 아군 부대와의 분단위 협력을 통해 무서울 정도의 공세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세계 최강 육군, 미 육군의 작전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무엇보다 미군의 압도적인 작전 능력을 전 세계에 알렸던 걸프전의 마지막 단계 M1A1 에이브람스 전차에 대한 무수한 전설을 만들어내며 당시 적이었던 이라크군을 경악시키고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퍼부어대는 일방적인 공격으로 세계 군사력 1위와 4위에 비교할 수 없는 힘의 차이를 실감하게 만들어준 사막의 기병도 작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걸프전이 시작된 이후 미군의 어마어마한 미사일 폭격과 항공 폭격이 43일이 넘게 지속된 후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마지막 4단계 작전인 사막의 기병도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개전일과 같은 2월 24일 시작된 사막의 기병도 작전은 이라크에 대한 다국적군의 어마어마한 대규모 지상전이었는데요. 이 작전의 목표는 당시 미국의 적이었던 이라크군에게 점령당한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고 이라크군 중에서도 특히 공화국 수비대에게 다시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주 공세를 가하는 병력은 영국의 제1기갑사단과 미국의 제7군단이었습니다. 제7군단은 사령부 예비 병력인 제1기병사단까지 포함해 총 5개의 기갑사단 및 기계화 사단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전력이었는데요. 이들이 주공을 맡아 진격하는 동안 뛰어난 기동력을 보유한 제18공수군단은 여러 차례 강습작전을 통해 침투하며 주력 부대의 좌측 방면을 엄호했습니다. 한편 조공을 맡은 것은 미 해병대 전력과 미 육군의 제1기갑사단 2여단 전투단이었는데요. 이들은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쿠웨이트 방면으로 치고 들어가 침공을 감행할 것처럼 보이는 기만 작전을 수행해 이라크군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상대편이었던 이라크군은 개전 이전에 5,8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무려 3,475대의 전차가 쿠웨이트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무려 1,388대의 전차가 개전 초기 다국적군의 항공기 폭격을 통해 이미 파괴된 상태였고 이 덕분에 다국적군이 상대할 이라크군의 전차는 2,087대로 줄어든 상태였는데요. 당시 작전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990년 2월 24일 새벽 4시 쿠웨이트 방면에 집결한 미군 제1해병 원정단이 가벼운 공격을 이라크군에 날려 이라크군을 남하하게 만듭니다. 이 도발로 이라크군 기갑부대를 유인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음 날인 2월 25일 제1해병 원정단의 좌측에 대기하고 있던 제7군단이 왼쪽으로 병력을 크게 우회 기동시켜 이라크군의 측후방을 공격하는 일명 레프트 훅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좌측 끝부분에 집결하고 있던 18군단은 좌측으로 더욱 큰 우회 기동을 실시해 이라크군이 남쪽의 이라크 방면으로 후퇴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이라크 방면에서 투입될 증원군 또한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었는데요. 두 개의 아랍 동맹군은 그저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둘 정도로 그다지 맡은 역할이 없었지만 정치적 목적 때문에 쿠웨이트를 해방할 때는 이들 아랍 동맹군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세를 시작했더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벼운 공격만 가하고 빠져서 이라크군을 남하하게 만들어야 하는 제1해병 원정단이 너무 강력한 공격을 가해 이라크군의 공화국 수비대 전력을 쿠웨이트시 북쪽으로 오려 도망치게 만들어버린 것이었는데요. 미 제1해병 원정단이 작전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도 원인이었지만 전력이 크게 열세에 놓였던 이라크군이 예상보다 너무 어이없이 무너진 이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날 오후 3시나 되어서야 늦게 공세 작전을 시작한 제7군단 전력이 제1해병 원정단과의 합동작전을 수행해야 하다 보니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무려 30만 명의 지상병력과 장비를 400여 킬로미터나 기동시켜 쿠웨이트를 포위해야 했다는 것인데요. 군단을 넘어 집단군 수준의 병력을 수백 킬로미터나 우회 기동시키는 이 헤일 메리 기동작전은 이라크군과 직접 맞붙는 것 이상으로 높은 난이도를 가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헤일 메리 기동작전이란 고대에서부터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망치와 모루 전술을 현대전에서 작전적인 차원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대장간의 모루처럼 정면으로 기동하는 조공부대가 적의 정면에서 진격하는 가운데 적의 양측면으로 주공병력이 침투해 들어가 적을 완전히 둘러싸 포위한 다음 섬멸시키는 전형적인 전술인데요. 그러나 엄청난 거리의 사막지대를 지나는 헤일 메리 작전은 언제 어디서 기습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족국의 내로로 엄청난 병력을 침투시켜 우회하는 기동이기에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기동거리가 엄청나서 이라크군의 기습에 측면이 노출되는 데다 이란이라는 위험한 국가가 후방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이것 또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어인 미군과 다국적군은 상상을 초월하는 풍부한 보급 능력과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던 GPS 시스템을 이용해 400여 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우회 기동하는 데 성공했고 그 험한 사막에서 나고자 한 명 없이 이라크군의 기갑부대를 공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국적군에게 있어 지상 전역의 핵심 표적이었던 공화국 수비대 병력 그리고 이라크 육군 정예사단들이 헤일메리 기동 막판에 포착되었는데요. 미 육군 제2기갑사단과 제1보병사단이 알부사야 인근의 목표 지점 노포크에서 이라크 육군 제52 전차사단과 공화국 수비대 타와칼라 기계화 사단을 중핵으로 하는 대규모 기갑부대와 맞닥뜨린 것입니다. 다국적군 7군단의 가장
가장 왼쪽에서 기동하던 제1기갑사단 또한 곧 바스라 서쪽의 약 80km 근방에서 공화국 수비대의 메디나 전차 사단을 식별했습니다. 그 결과 이라크군과 다국적 군 간에 엄청나게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전투의 결과는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일방적으로 이라크군의 전차를 섬멸시켰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다국적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노포크 전투에서의 전과는 프로호로프카 대전차전 이래 최대 규모의 전차전으로 불릴 정도인데 미 육군은 이 전투에서 무려 550대 이라크군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이 기갑사단과 1보병사단 좌측 및 우측에서 병진했던 미 제3기갑사단과 영국군 제1기갑사단에서도 각각 300대가 넘는 이라크군의 전차와 장갑 차량을 파괴하거나 노획하는 굉장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양측 선봉부대 사이에 터진 전투인 73 이스팅 전투에서는 다국적군이 9대의 전차만을 동원해 무려 이라크 전차 80여 대를 박살냈는데 그 덕분에 당시 지휘를 맡았던 허버트 맥메스터 기갑 기병 중대장은 은성 무공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지속된 미국의 미사일 공격과 다국적군의 항공 폭격으로 이미 이라크군의 사기는 굉장히 낮아져 있었던 것이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당시 미군의 기갑 사단이 운용했던 주력 전차는 M1A1 에이브람스 전차였는데 이 전차는 44구경장 포신을 가지고 있지만 열화우라늄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인 M829A1을 사용했고 장갑 또한 열화우라늄 장갑을 사용했습니다. 적이었던 이라크군은 당시 러시아에서 도입한 T-72 전차를 주력 전차로 사용해 미군의 에이브람스 전차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했는데요. 하필 이때 이라크군은 T-62 전차의 115mm 활강포보다 그다지 강할 것이 없는 수출용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을 사용했기에 미군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공격할 때마다 포탄이 마구 튕겨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같은 M1A1 전차에 열화우라늄 날탄마저 튕겨버리는 장갑을 가졌던 당시의 M1A1 에이브람스 전차에게 T-72 전차의 포탄은 아무 피해도 주기 어려웠는데요. 이 때문에 이라크군의 T-72 전차는 미군의 M1A1 에이브람스 전차에게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으며 이 당시 미 공군과 육군의 A-10 공격기 또한 투입되었는데 바로 이 걸프전에서 전차 뚜껑 따기 전문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A-10 공격기와 AH-64 아파치 공격 헬기는 당시 함무라비 사단의 전차들을 모두 녹여버렸으며 메디나 사단 및 타왈카나 사단 등의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 소속 정예 사단 병력들을 괴멸시켜버렸습니다. 이 같은 격렬한 전투를 치르는 동안 미군의 피해는 고작 전사자 2명, 부상자 30명뿐이라는 놀라운 수준이었는데요. 당시 이라크군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미군이 GPS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이라크군의 기갑부대들이 뒤늦게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포위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퇴각하다가 미군의 어마어마한 화력 투사에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라크군은 미군과 다국적군의 지상 전차들의 포격 그리고 항공기들의 폭격 등으로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중전투 장비를 손실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급기야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퇴각할 때 이라크 쿠웨이트 간의 한 고속도로로 마구 몰리게 되는데 역시나 이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탓에 이라크군의 전차와 장갑차들이 도로에 갇힌 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군은 이 죽음의 고속도로에 갇혀 바글바글하게 뭉쳐있는 이라크의 대군에 대놓고 집중 항공 폭격을 가해버렸는데요. 미군은 대열의 선두 차량과 가장 후방에 있는 차량을 폭격해 그 사이에 갇힌 이라크군 장비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든 다음 이틀 동안이나 무자비한 집중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라크군 차량들은 어떻게든 항공 폭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량의 전조등을 끄고 어둠 속에 숨으려 했지만 이미 이전에 자신들이 다국적군의 항공 폭격을 막기 위해 유전에 불을 질러 놓은 탓에 주변이 환하게 빛나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틀이 지나자 당시 도로에 갇힌 이라크군은 무려 1,500여 대의 차량이 파괴당했는데요. 이후 슈워츠코프 장군이 기자회견을 열어 다국적 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했고 지상전에 돌입한 지 고작 100시간 만에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라크를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공격해대며 단시간에 깔끔하게 전쟁을 끝내버린 것인데요. 이 같은 전례를 보면 적국의 무기들을 압도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 무기의 개발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효과적으로 적을 압도하고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을 가다듬고 이에 대한 훈련을 끊임없이 진행하며 나를 갈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미군의 도움으로 지상 최강의 정예병으로 거듭나 러시아군을 전역에서 압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전해줄 새로운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겠다 밝혔는데 부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전역과 크림반도까지 모두 수복한 다음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